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재승의 통일불방 제10강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제목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2024년 금년 광복절 행사는 헌정사상 초유의 둘로 갈라진 행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정부 소식 등은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대한민국의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대만과 이웃 일본을 웃도는 수준에 도달한 데 따른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개인 소득에서 한국에 앞서 있는 나라는 인구 5천만 명 넘는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5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당과 광복회는 정부 여당과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주최하고 적어도 광복절 하루만큼은 일본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와야 했다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친일 발언인 것처럼 비판했습니다. 이런 때면 어김없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북한은 친일 잔재를 철저하게 청산했는데 남한은 친일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입니다. 1991년 이전에는 친북 세력들이 무슨 말로 북한을 찬양하더라도 철의 장막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그 진위를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어지간한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치를 전공한 수많은 학자들의 공헌 또한 크게 한몫했습니다. 이제 그 공개된 자료들에 의거하여 북한과 일본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24년 4월 16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 전 4월 1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미일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과 여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국 대통령이 북일 정상회담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이유를 이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금년 1월 일본 노토반도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자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위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5일에는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일본이 우리의 정당 방위권에 대해 부당하게 걸고 드는 악습을 털어버리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 또한 눈에 띄는 것입니다. 북한의 외교 방식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국을 강하게 비난하는 특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일본은 양국이 모두 일개 정당이 안정적으로 수십 년간 집권을 이어오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평양에서 만나서 국교 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던 북일 평양 선언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한에선 일반적으로 1945년 해방 직후 남한에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친일 잔재를 청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공장들과 수력 발전소는 지금도 북한을 대표하는 산업시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장들은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물론 6.25 한국전쟁 당시 미 공군의 폭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그 기반은 대부분이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책제철소는 옛 니혼제철 청진제철소입니다.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은 옛 니혼 질소 흥남 비료 공장입니다. 대한중기계 공장은 옛 조선제철 평양 제철소입니다. 용성기계 공장은 옛 니혼 질소 흥남 공작 공장이었습니다. 수풍발전소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부터 건설되어서 1943년 11월에 일본에 의해 발전 능력 70만 킬로와트 발전소로 준공된 것입니다. 일본 학자들이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이 약 40개가 1953년 휴전 이후 북한 당국에 의해 수리 및 확장되어서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시설을 해방 직후 북한 자체 기술로 가동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은 6.25 이전에 따발총, 공식 명칭으로는 PPSH-41 슈파긴 기관단총을 생산했고 이것을 전쟁에서 사용했습니다. 북한이 새로 지은 공장에서 순수한 북한 기술로 이런 총을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김일성은 1946년 8월 7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라는 공문을 통해서 민주조선 건설의 초석인 산업, 기타 기관의 기술자의 확보가 절대로 필요하다면서 기술자는 조선인, 일본인, 기타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생활의 편의를 보장하여 절대로 후하게 대접해서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조선인 기술자를 교육시키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서 1946년 1월 20일 평양에 등록된 일본 기술자는 2,15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북한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일본인 기술자는 1946년 11월 현재 868명, 그 가족은 2,095명이었습니다. 이들의 손으로 가동시킨 공장에서 만든 따발총을 갖고 남침 전쟁을 도발해서 동족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책은 일본 학자인 기무라 미스키코와 아베 게이지가 공저한 책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 즉 일제강점기에 일본 군부가 북한에 건설했던 산업시설 현황 및 이들 산업시설의 1945년 해방 이후 북한 정권에 의해 변모된 모습들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7년 서울에 있는 유명한 출판사인 역사비평사에서 출판한 책 북한의 역사 1입니다. 저자는 연세대학교 김성보 교수입니다. 이 책에 보면 북한이 일본인 및 친일 경력자들일지라도 산업시설 가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자는 모두 요직에 등용하고 파격적 대우를 제공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 기술자에 대해서는 해방 이전 평양 거주 일본인 친목회였던 평양 일본인 회의 잔여 예산 18만 원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업국 예산 230만 원과 재무국 예산 200만 원을 그들의 일본인 기술자들을 위해 지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북조선 공업기술총연맹의 1년 예산이 3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대우를 해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일본인 기술자들의 월급은 4,500원에서 6,000원까지 다양했는데 월급 말고도 생필품과 주택이 별도로 제공되었습니다. 김일성의 한 달 월급이 4,000원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일본인 기술자 중에는 김일성보다 1.5배나 많은 월급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 각지에 주요 산업시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일본인 기술자들의 자녀를 위한 인민학교가 별도로 세워졌습니다. 이 밖에도 귀국하는 일본인들로부터 몰수한 일본 돈 전액이 이들 일본인들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고위급에는 친일 경력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의 아내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의 아버지인 고경택은 친일 경력 때문에 제주도에서 쫓겨나 목포로 이사를 해야 했던 유명한 친일 경력자로 소문이 난 인물입니다. 김일성의 친동생 김영주는 조선노동당 조직부장을 역임한 사실상 북한의 2인자 자리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중국 남부에서 일본군 통역관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책 3세계 군복은 일본이 항복한 후에 중국에서 김영주와 만나서 친구가 되었던 이용상 씨의 회고록입니다. 이 씨는 남한에서 육군 대령으로 국방부 보도과장으로 있다가 예편했습니다. 이 책은 서울에 있는 한줄기라는 출판사에서 1994년에 출판된 것입니다. 김영주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시기에 남한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의 방북에 대한 답방 대표로 서울에 와야 했으나 자신의 친일 경력이 거론될 것을 두려워하여 박성철을 대신 보냈었습니다. 정준택은 일제 침략기에 부평군수와 파주군수를 역임했던 친일 경력자 정운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한 후 미쓰비시 그룹 산하 황해도 서흥광산 지배인으로 일했던 친일 경력자이지만 김일성에게 발탁되어서 정무원 국가계획위원장을 거쳐 부총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2023년 3월 1일자는 그를 국가발전에 뚜렷한 자욱을 생긴 충신 애국자라고 추모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활이라는 북한 공군의 청설자이며 공군 사령관을 지낸 거물입니다. 북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일본에서 나고야 항공병학교를 졸업하고 비행시간 2000시간을 기록했던 일본 공군 에이스였다고 합니다. 그의 졸업 당시 일본은 비행기 조종사가 부족해서 속성과로 비행사를 양성해서 카미카제 특공대로 투입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북한 최고의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친일정책 자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 헌법은 북한
정부기관인 정무원의 헌법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정부원의 상위기관이며 조선노동당의 헌법은 당규약이라고 합니다. 당규약은 당의 최고 의결 기관인 당대회가 열릴 때마다 새롭게 개정됩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전망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의 제1차 당대회, 즉 1946년 당시의 당 규약을 보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제2차 당대회가 열렸던 1948년의 규약에도 일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3차 당대회, 즉 1956년 규약에 보면 조선노동당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과 투쟁한 조선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라고 밝혔을 뿐 일본에 대한 비판은 전무합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미제국주의 침략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4차 당대회는 1961년에 열렸지만 이때에도 일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만 미제국주의 침략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차 당대회, 즉 1970년부터는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철천지 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라고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차 당대회, 즉 1980년 규약 또한 미제국주의 침략 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일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970년 이전까지 조선노동당 규약이 친일로 나가다가 그 이후부터 갑자기 바뀌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965년에 한일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북일 관계는 한일 관계보다 훨씬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 좋았던 관계의 증거가 바로 일본의 대북한 기술 지원 및 제1동포 북송 사업입니다. 제1동포 북송 사업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953년 6.25 한국 전쟁이 휴전되자마자 유럽의 사회주의 선진국, 즉 동독,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등의 국가들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서 엄청난 전후 복구를 위한 원조를 북한에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왔던 기술진들이 모두 갑자기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이 민생 경제에는 관심조차 없고 전쟁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 즉 중화학공업 공장 복구에만 전념하면서 사회주의 선진국들의 항의를 묵살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일성은 처음에는 이에 대해 코웃음을 쳤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큰일이 난 것입니다. 김일성은 부랴부랴 그 나라들을 순방하면서 다시 원구조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북한은 1958년에 북한 주재 소련 임시 대리 대사였던 페리센코와 만나서 제1동포 북송 사업을 논의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고급 기술과 재산, 노동력을 경제 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 또한 1959년 이에 대해 호응했습니다. 국제 적십자사 또한 태평양 전쟁 기간에 일본에 왔던 조선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인도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협력했습니다. 마침내 1959년 인도 캘커타에서 북한과 일본 양국의 적십자 대표들이 만나서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제1동포 북송 사업을 통해서 약 10만 명이 북송선을 탔습니다. 이 중에는 일본 국적 보유자가 약 6,800명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총련 각 지방 본부에서는 제1조선인 귀국동포 재산 처리위원회를 조직하고
미결 재산의 사정을 실시했으며 귀국자들은 조총련 중앙이 발급한 재산보관증을 가지고 해당하는 금액을 북한으로부터 지급받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귀국 사업은 1968년 내지 1970년 3년 동안만 잠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서 약 2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 같은 귀국 사업 중간에 심각한 문제들이 불거지자 북한은 일본 정부에 총액 600억 엔에 달하는 화력발전 플랜트 발주 계획을 통보해서 무마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은 조선노동당 정책으로 일본에 대한 비판을 규제했던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즉 한일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의 발전 설비 용량 증가 현황과 1970년 이후 남북한의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남북한의 경제 현황은 비교를 불허하는 수준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대한민국 대학가에서는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산다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와 같은 경제 발전에 따라서 북한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심리는 1970년 이른바 일본 공산주의 동맹 적군파 소속 테러 요원들에 의한 요도호 납치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요도호 승무원과 기체를 평양 도착 바로 다음 날 돌려보냄으로써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러브콜을 보냈던 것입니다. 바로 1년 전인 1969년 12월 11일 납북된 대한항공 NAMC YS-11기의 승객을 납북 66일 만에 돌려보낸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납북 인사 가운데 여객기 기장과 승무원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친일 정책은 독도 관련 정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1965년 한일협정 타결 이전에는 단 한 번도 독도가 한민족의 영토라고 밝힌 사실이 없었습니다. 한일협정 타결이 임박한 1965년 2월 23일 처음으로 독도 관련 일본 비판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영토적 야망이라는 내용의 짧은 기사였습니다. 같은 해 6월 한일협정이 타결되자 독도 관련 보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때는 남한 사회에서 야당과 대학가가 모두 한일 회담 졸속 타결 움직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전국 각지에서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던 시기였으므로 마지못해 입장을 표명했던 수준의 기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972년으로 접어들면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더욱 눈에 띄게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김일성이 직접 나서서 일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때는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한 대표단이 서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상대방의 경제 실상을 눈으로 비교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으므로 북한은 더 조급했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1972년 9월 일본의 유력 일간지인 마이니치 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은 정부 창건 첫날부터 비록 사회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일본과 설린 관계를 맺을 것을 희망해 왔다면서 서로 국교 관계를 맺기 전이라도
기자들과 기술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내왕을 만이할 용의를 갖고 있다고 애원했습니다. 일본과의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없었으므로 일본 언론의 힘을 빌려서 북한의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김일성은 같은 해 10월 일본의 친북 성향이 강한 월간지 세카이와도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일본 정부의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이 보여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조처에 감사를 표명하고 북한이 일본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구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신이 제기했던 한일협정 폐기 요구가 북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했는지 일본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정상화한다면 일한 조약의 세 번째 조약이 무효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서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김일성이 문제를 제기했던 한일협정의 세 번째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의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을 강하게 비판하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방법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사용하는 북한 특유의 외교 방식입니다. 이는 바꿔서 말하면 일본의 극우 세력들에게 북한은 고마운 존재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도발한 한국전쟁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일본과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본의 재무장 명분을 제공해 준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은 서둘러서 샌프란시스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협약은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며 1952년 4월 28일 발효되었습니다. 같은 날 미일 안전보장조약도 체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했고 샌프란시스코 협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방어를 위한 전진 기지인 동시에 병참 기지로 변모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사용되는 미군의 모든 장비들이 일본에서 수리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조약, 즉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독도에 관한 명확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독도 문제가 두고두고 한일 간의 논쟁의 씨앗으로 남아지게 된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일본 방향으로 발사되는 북한 미사일은 한미연합군의 작계 5027, 즉 한미연합군이 유사시 북한의 원산 일대에 전개할 계획인 상륙작전에 대한 방어 훈련인 것입니다. 한일 간의 독도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곳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독도 문제로 인한 한일 간 논쟁이 격화된 시기는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보아서 단계형이 아닌 세장형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이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을 때 낙동강 전선에 전개되어 있던 북한군이 썰물이 빠져나가듯 북한으로 도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유형이 세장형, 즉 가늘고 기다란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열도는 한반도보다 더 세장형에 가깝습니다. 이런 세장형의 나라는 국방을 위한 방어 계획을 세울 때 영해, 즉 바다를 넓혀서
그 육지와 바다가 합쳐진 모양을 단괴형에 가깝도록 만들고 해군을 강화시켜서 외침해오는 적을 바다에서 막아내야 합니다. 일본 군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를 일본 열도의 옆구리를 노리고 있는 칼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북한 또한 일본 열도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포위망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 전략상의 이유로 한반도에 진보주의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은 긴장하게 되어 있고 독도를 기점으로 하여 넓은 영해를 확보하고자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990년 9월 24일 가네마루 신 자민당 간사장이 자민당 대표단장 자격으로 다나베 마코토 위원장이 이끄는 일본 사회당 대표단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들 연합 대표단은 9월 26일 김일성 주석과 가네마루 그리고 다나베 등의 3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하이후 도시키 당시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일성은 북한 일본 국교 교섭 시기를 제안했습니다. 9월 28일 이들은 평양에서 조선노동당, 자유민주당, 일본 사회당의 대표가 모여 3당 공동선언을 채택했는데 그 내용은 북일 국교 수립과 식민지 전후 보상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이는 북일 관계에 한 획을 건 역사적인 선언이었습니다. 2002년과 2004년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의 방북 및 김정일과 회담, 북일 평양선언 등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 같은 가네마루 신의 방북은 가이후 도시키 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가이후 도시키는 총리 대임 당시 야스쿠니 신사에 공식 참배하자는 움직임을 처음으로 보였던 극우 정치인입니다. 그는 1991년에 대장 대신을 겸임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사임했습니다. 1994년에 자민당 출신 총리로는 유일하게 자민당을 탈당해서 7월에 자유개혁연합 초대 대표를 지냈고 12월에는 호소카와 모리히로 하타 스도무가 이끄는 연립정권인 신진당에 합류해서 초대 당수를 지냈던 극우 급진주의 정치인입니다. 2002년 9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는 평양에서 만나서 국교 정상화를 빠른 시일 안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서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북일 평양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2004년 5월 22일 제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고이즈미는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 25만 톤과 1,00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제공할 것이며 북한 경제 제재 관련 법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 총리는 일본 수도 도쿄의 치요다구 옛 에도막부의 인근 도쿄의 원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상 일본 주재 북한 대사관과 같은 곳입니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의 지도를 받고 있는 북한의 제1공작 거점이므로 한국의 진보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상당수의 남파 간첩들이 조총련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MBC 방송 1994년 보도에 의하면 일본 공안당국은 조총련의 1년치 대북 송금 규모를 대개 600억 엔에서 800억 엔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총련은 수시로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고 2001년 11월 29일
조총련 중앙본부는 1955년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일본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조총련계 신용조합이 부정융자 사건에 개입한 혐의에 따른 압수수색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29일 일본 도쿄경시청 공안부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조총련 산하단체인 제1본 조선 도쿄도 신축구 상공회 등 6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2023년 12월 20일 일본 경시청은 중국 기업의 수입 대금을 부정 송금한 혐의로 조총련 산하 무역회사를 압수수색했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송금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조총련의 대북 송금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1999년 3월 일본의 해상자위대 추계기는 북한 선박으로 판단되는 괴 선박을 일본 해안에서 발견했고 해상자위대 전투함과 함께 추적했지만 결국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근처에 공급급 구축함이 있었는데도 일본의 평화헌법 때문에 납포나 진로 차단과 정선 명령도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교전 수칙 등을 대폭 수리해서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교전 수칙에 따라서 2001년 12월 22일 06시 20분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은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 서북서쪽 224km 해상에서 괴 선박을 발견하고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16시경에는 위협 사격과 함께 20mm 기관포로 공격했습니다. 괴 선박은 갑판에 난 불을 끄고 중국적 해역으로 도주했었습니다. 2001년 12월 22일 22시 13분 일본 순시선이 아마미오시마 북서쪽 390km 중국 측 이이지 내에서 정지해 있는 괴 선박을 공격했고 괴 선박의 선원 2명이 자동 화기로 대응함으로써 해상보안관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괴 선박은 침몰되었고 바다에 뛰어든 15명의 선원들은 모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근래에 와서 다량의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집중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을 향해 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 5027, 현재는 이것이 작전계획 5015로 변경됐습니다. 이 작계에는 북한군의 남침 혹은 남침 징후가 포착됐을 때에는 한미연합군 해병대가 북한 동해안에 상륙작전을 전개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은 이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낙동강 전선에서 홍수 때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흩어져서 38선 너머로 후퇴해야 했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의 작계 5015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자주 실시함으로써 북한군의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동해안 지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이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일본이 발사하는 그 발사에 긴장하는 이유는 이들 미사일 가운데 혹시 통제 위치를 상실한 미사일이 일본 지역에 낙하할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 극우 세력들의 여론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과 같은 것이며 이들 극우 세력은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면 내심으로 반기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북일 관계는
일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구대천의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1945년에서 시작해서 한일 협정 타결 이전, 즉 1965년 이전까지의 북일 관계는 한일 관계를 능가하는 친일 관계였습니다. 조선노동당은 당대회 규약을 통해서 1946년 1차 당대회 규약에서 1961년 4차 당대회 규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일본을 언급하거나 비판한 사실이 없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타결 직전에야 북한노동신문은 처음으로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일본 정부와의 우호적 관계를 이용하여 제1동포 북송 사업을 실현했으며 그들 북송 교포들을 통해서 일본의 신기술과 산업 자본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0년대 이전 북한의 경제는 남한을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1965년 미국의 강력한 중재로 한일 협정이 타결되면서 그 통로가 폐쇄되고 일본의 경제 제재가 시작되어 북한 경제가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 총리는 북한을 자본주의 세계의 각국 주재 친북 단체들과 연결시키는 창구였습니다. 북한은 한일협정 타결 이후 여러 차례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면서 북일 외교관계 정상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중반에 북일 관계 정상화 주침이 잠시 있었습니다. 당시 분석에 의하면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려면 일본 정부가 북한에 지불해야 하는 전후 배상금 총액이 약 200억 달러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남한은 특히 1998년 이후 정부의 안보, 즉 외교 국방 정책이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지만 북한과 일본은 일당 장기 집권이 계속되면서 북한과 일본이 서로 밀고 당기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 교섭을 막고 있었던 힘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2024년부터 미국의 모종의 중재와 함께 일본이 보여주는 북일 관계 정상화의 조짐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친일 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북한의 일본에 대한 비난은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려는 북한 특유의 러브콜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 좌익 세력의 반일 운동 또한 이 같은 북한의 친일 정책을 측면 지원하기 위해서 벌리는 북한 특유의 외교 정책의 아바타와 같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중국은 미국의 중국 제재로 인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라 경제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에는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북한 붕괴론마저 재론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이 같은 시기를 파악하고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카드로 꺼내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